안녕하세요. 회계 정석 한선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자산부채 자본, BS 항목, 수익비용, IS, 그 다음에 기말 결산 절차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재무회계 기타사항 하고서 이제 재무회계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들은 일단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다 보면 뭔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런 오류가 각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무회계 개념체계라고 해서 요거는 일반적인 교재에서는 주로 뭐 앞쪽에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회계의 큰 흐름과는 좀 관계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설명을 넣어보았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첫 번째 회계 처리의 오류에 대해서 볼게요. 자, 회계 처리 과정에서 무엇인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각 계정의 금액이 틀리게 재무제표에 계산이 되겠죠. 특히 수익과 비용의 오류가 났다.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죠. 그죠? 뭔가 수익 금액이 너무 크거나 작게 계산되거나 비용 금액이 너무 크거나 작게 계산되면 단기 순이익에도 오류가 생기게 돼요.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기 순이익, 즉 이익을 다 합쳐 놓은 게 이익잉여금이라고 자본 항목의 5번째 항목이 있었죠. 지금까지 이익이나 손실을 전부 누적한 게 이제 이익잉여금이죠. 거기에도 영향이 있죠. 그래서 자, 수익과 비용에 오류가 있다면 그게 이제 단기순이익, 즉 이익에 오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 그 중에서도 5번째 항목이었던 이익잉여금에도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자, 바로 연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다음 중 결산 시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겁나 올바른 것은?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건데요. 자, 미수이자라는 거는 뭐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정과 뭐 써놨는데 미수수익이죠. 자, 이거는 미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 결산 그 두 기간 문제에서 이연은 선자가 들어가죠. 돈 먼저 주고받은 거니까 선자가 들어가고, 그 발생이 이제 돈 나중에 주고받기로 거기 때문에 미자가 들어가죠. 이거 발생인데 발생 회계 처리를 결산 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하나 빼먹었다는 거예요.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그냥 분기를 해보세요. 자, 미수이자를 만약에 계상을 정확하게 했다면 이자를 발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자 수익, 내가 미수라는 건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수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한테는 수익이에요.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 뭐 금액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 왼쪽에는 미수 수익이 와야 되죠. 자산으로서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자, 요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자, 미수수익이라는 거는 자산이고요. 자, 이자수익은 수익이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얘네들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산을 왼쪽에 잡아줘야 되는데 자산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은 10만원만큼 과소하게 분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자 수익도 마찬가지. 수익을 오른쪽에 10만원만큼 분기를 해줘야 되는데 수익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도 과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자산의 과소 계상 맞죠? 자산,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과소고요. 자산 과대 아니고요. 수익의 과소 계상 맞죠? 이자 수익이란 수익 적지 않았기 때문에 과소고 과대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겁나 체크를 하시면 되지 아니할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결산 시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자, 미지급이라는 거는 역시 발생이 나왔네요. 그죠? 미자가 들어갔다는 건 발생인데요. 자, 미지급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 부채예요, 부채. 자, 부채 뭐 10만원이라고 넣어도 되고 그냥 XX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저는 근데 이게 좀 별로 보기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뭔가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해당 기간에 뭔가 이자가 발생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 뿐이지 이자 자체는 발생이 되는 거죠. 발생주의 회계 처리 하에서. 자, 그럼 이자 비용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자, 비용이라는 거는 과소죠. 지금 비용이 과소 계상됐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도 부채인데 이거 부채 과소예요. 자, 안 쓰려고 그랬는데, 자, 착하니까 네, 써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본이 과소 계상이 되었다. 자,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왜? 우리 자본 항목 중에서 이익잉여금에 대한 그 문제를 물어보는 건데, 자, 일단 비용이 과소예요. 자, 우리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게 이익이죠. 자, 겁나 비용 뺀 게 이렇게 이익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빼는 거를 적게 빼다 보니까 이익은 늘어나게 되죠. 적게 뺄수록 이익은 전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은 늘어나죠. 그래서 이익은 지금 과대 계상이 되겠고요. 지금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요 이익이 어디다 영향을 미치냐? 바로 자본 항목인 이익잉여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이익이 과대 계상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 역시 자본 항목인 이익잉여금도 과대 계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1번 틀렸네요? 1번 과소? 아니? 1번이 틀렸어요. 틀린 건 1번. 자, 그 다음에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이거 맞죠? 방금 전에 비용이 과소고, 반대로 순이익은 과대 계상되는 것이죠. 맞죠? 비용이 과소 맞죠? 네, 이자 비용 과소. 그 다음에 부채가 과소 맞아요? 네, 그죠?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과소하게 분괴가 안 됐기 때문에 과소하게 된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3번. 자, 결산 마감 수익 단기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100만원 겁나 계상하였다. 세무세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올바른 것이죠. 자, 이런거 우리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은 조금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거 자동결산이니까 뭐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 없어요 라고 이제 좀 학생들 위해주는 것처럼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챙겨가야 이런 문제도 훌륭하게 풀어낼 수 있고요. 우리 시험에서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 합격을 결정하는 부분은 이론 문제예요. 이론 문제. 다들 실무가 합격 결정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하는데, 보통 50점대 한 후반에서 한 60점대 초반, 잘 보면 60점대 중반, 요 정도 가는데, 거기서 70점에서 이제 점수가 까이는 거죠. 실무 70점에서. 그 까인 점수를 이론에서 획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는 대부분 연습하다 보면은 한 50대 후반 정도, 60대 초반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남은 부분을 이론에서 맞춰줘야 반드시 합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분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원. 요거는 자산의 차감 항목이에요. 부채 아니죠. 부채랑 다른 것. 그 다음에 차변에는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 비용 이렇게 100만원씩 계산이 된 것이다. 자, 일단 자본이 100만원 증가한다. 자, 지금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분계가 됐고, 비용이 분계가 됐다면, 자,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제 이익인데, 자, 요번에는 비용이 분계가 된 거죠. 지금 상황은. 자, 가만히 있다가 비용이 조금 늘어났어요. 비용이 늘어났다. 반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수익하고 이익은 방향이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익이 늘어나면 이익도 늘어나고, 수익이 줄어들면 이익도 줄어들어요. 근데 비용은 반대야.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이 줄어들겠죠. 자, 이익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요 영향이 자본 항목인 이익잉여금에 역시 과소계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1번에 자본이 100만원 증가한 건 틀렸죠.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하는 거지. 2번 부채가 100만원 증가한다. 아니, 이거는 부채랑 관련 없어요. 부채 항목이 뭐 붕괴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당기순이익이 100만원 감소한다. 요게 맞죠. 비용을 100만원어치 붕괴를 했기 때문에
비용 100만원치 더 많이 빼게 되면 이익은 줄어든 것이죠.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자산이 100만원 증가한다. 아니죠. 자산 차감 항목인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얘는 자산으로 넘어가면 자산을 100만원 더 차감하게 되는 거죠. 그죠? 100만원 더 차감하는 거니까 자산은 감소요. 자, 4번 문제. 자, 이렇게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회계처리 오류 문제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좀 생각할 게 많아서 귀찮아요, 이런 거. 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업무용 차량 취득하기를 하고 지급한 금액, 선급금, 오케이. 선급금 뭐요? 자산이죠. 계약금인데 내가 먼저 지급한 거기 때문에 자산인데 차량 유지비로 겁나 비용 처리했다는 것이죠. 미쳤냐는 얘기다. 그죠?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네. 지금 이렇게 했다니까 뭐. 자, 그럼 자산은 적게 처리가 된 거죠? 선급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근데 비용은 반대로 너무 많이 한 거죠? 이거 회계 처리 안 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자, 첫 번째 수익이 200만원 과대 예상. 수익이랑 관련 없죠. 수익은 변한 게 없어요. 비용이 200만원 과대 예상됩니다. 이게 맞죠? 이거 맞아요. 차량 유지비라는 게 쓸데없이 과대 예상됐죠. 자본이 200만원 과대 예상됩니다. 자, 그냥 쉽게 말해서 비용 과대죠. 반대로 이익은 과소죠. 이익은 과소고요. 자본도 과소예요. 과소. 과대가 아니라 과소. 자산이 200만원 과대? 아니, 자산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너무 적죠. 과소 계상이에요.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난이도 상이라 그래가지고 뭐 사람 뭐 처음부터 쫄게 만드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기 말에 장부상 재고 금액이 실제 재고 금액보다 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단 단기와 차기에 매출 총이익이 겁나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자, 요 문제는 일단 정말 애매한 출제예요. 왜냐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정답에 맞춰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답은 일단 3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출제 의도로 봐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T계정이 이렇게 있어요. T계정이 있으면 왼쪽은 기초, 그 다음에 밑에는 매입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매출원가, 그 다음에 기말 재고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T계정이란 건 뭐예요? 기초 재고랑 매입을 합쳐가지고 판매 가능 재고 얼마 나오면은 그거를 팔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또 기말 재고로 해서 내년으로 넘기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 둘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사실 요 금액을 매출원가는 얼마, 기말 재고는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장부상 재고가 잘못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재고보다 큰 경우, 그러면 자, 기말 재고가 너무 과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실제 재고보다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요 전체 금액을 나눠 갖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 기말 재고가 땅을 더 많이 차지하면 매출원가는 요 차지하는 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과소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어디다 써먹어요? 매출액에서, 수익에서 매출원가 비용 빼면 매출 총이익이죠. 근데 매출원가가 과소, 적게 계상됨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은 크게 과대 계상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보면 매출원가는 과소예요. 1번 틀렸죠? 차기 매출원가가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되지 알 수 없다. 있어요. 자, 우리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으로서 빨리빨리 1년 내에 빨리빨리 팔아버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원가나 매출총액에 어떤 오류가 발생이 되면 다음 연도에는 반대되는 효과가 바로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매출원가가 과소죠. 내년 매출원가는 과대예요. 반대로.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과소가 아니라 과대 계상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출총액이 과대 계상된다. 이건 맞죠? 그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는데 조금 빼니까 이익은 늘어나게 되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차기 매출 총액이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될지 알 수 없다. 있죠?
올해 매출 수준이 과대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반대되는 과소 개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문제 6번 문제의 다음 사항을 적절히 반영한다면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다음 사항이 반영되기 전 당기순이익은 70만원이라고 겁나게 가정을 하겠다는 얘기다. 자,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70만원이고요. 딱 보니까 성급보험료, 선수임대료 얘네들이 2연이고요. 미수이자는 발생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겁나 골치 아프게 겁나 만들어놨는데, 자, 성급보험료, 성급 비용이죠. 자산 과소. 그 다음에 선수 임대료. 자, 선수 수익이죠. 선수 수익은 부채인데 부채가 과대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수이자, 미수 수익이죠. 미수 수익은 자산이에요. 나중에 받을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마쳤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아주 나중에 공부하게 될 법인세하고도 관련되는 내용인데, 자, 이런 식으로 자산이랑 부채가 뭔가 이렇게 과소가 되죠. 자, 그럼 일단 성급보험료를 자산을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에 성급보험료라는 자산을 10만원 회계 처리해주면 차변에다 하겠죠. 자산이니까. 그러면 어디가 비어요? 수익자리가 비죠. 자, 이거는 일단 수익자리가 비는 상황이고요. 선수임대료라는 부채가 과대 계상됐기 때문에 부채를 줄이려면 수정을 하게 되죠. 하려면 차변에다 적어요. 그러면 역시 대변의 수익자리가 비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미수이자라는 거는 자산이죠. 아직 수령하지 않은 거를 과대 계상이기 때문에 자산을 차감할 때는 대변에 적게 되죠. 대변은 10만원 적으면은 차변에 어떤 자리가 비요? 비용 자리가 비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각각 비는 곳이 발생하는데, 오른쪽은 수익이니까 얘네는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플러스. 그 다음에 비용 자리에 적히게 되면 얘는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그런 항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수익 자리가 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익이 붕괴가 되거나 아니면 비용을 차감시키는 거죠. 비용을 취소시키는 분위기인데, 어차피 당기순이익이 늘리는 건 똑같아요. 그죠? 수익이 늘어나든지 비용이 감소되든지 어쨌든 플러스죠. 그 다음에 비용 자리가 빈다는 거는 비용을 붕괴한다든지 아니면 수익을 취소시킨다든지, 그죠? 수익이 취소돼도 이익 감소하죠. 비용을 추가로 붕괴해도 이익은 감소되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항목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도 10만원 더하기 10만원 플러스 2개고요 10만원 마이너스 까이니까 오케이, 10만원이 증가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은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겁나 80만원으로 이렇게 겁나 계산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7번 문제. 당사의 결산 결과 아래 내용을 겁나 확인하였다. 다음 항목들을 수정하면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변동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자, 손익계산서에 계산되는 이자 수익 중 28,000원은 차기 수익이다. 근데 올해 미리 잡았죠. 수익으로. 그러면 수익 감소. 자, 수익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산된 임차료 중 50만원 차기비용. 50만원만큼 내년 건데 올해 왜 잡았냐. 그죠?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중 10만원 차기비용. 역시 요거 내년 건데 왜 올해 잡았냐. 비용을 겁나 감소시켜 준다는 얘기다. 자, 수익을 감소시킨다는 거는 이익의 입장에서는 이익의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비용 감소는 이익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죠? 비용을 적게 빼면 이익은 늘어나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플러스 항목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겠다라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60만원에서 28,000원 겁나 빼주면은 정답은 3번인 것으로 겁나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근데 저는 별로 이거 재미가 없어요. 사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저는 기계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네.
자, 보금의 종료일에 주식회사 희망의 결산시 당기순이익 10만원이었다. 다음 같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 왜 하는 거냐라는 얘기다. 자,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역시 이익은 10만원을 일단 계산이 됐는데 요거를 늘리고 줄이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감자 차익을 과소 계상했다. 자, 요거는 이익에 영향이 있죠. 아니? 미쳤냐는 얘기다. 감자 차익 뭐야? 자본이익금이에요. 자본이익금. 수익 비용이요? 아니지. BS 항목이잖아요. 자, 전혀 쓰잘데기였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이기 때문에 얘는 기타 포괄 손익 2개. 얘도 자본이에요. 자, 없애버리고요. 이자 비용의 과대 계상. 얘는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자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용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투자자산 처분익. 자, 이런 계정 한번 쓸 수 있는데 우리 단기매매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매매증권. 자, 단기매매증권이든 뭐든 어쨌든 처분했을 때는 다 IS 항목이죠. 그래서 이거는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을 수익을 감소시켜야 되는 것이죠. 수익이 과대니까 너무 많아요. 우리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적게 빼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이익은 좀 더 늘어나게 되겠죠. 비용을 감소시키면. 그러나 수익을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이익도 감소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15,000원은 플러스 항목이고요. 25,000원은 마이너스 항목이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퉁쳐버리면 10,000원만큼 이익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원래는 10만원으로 잘못 계산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10,000원만큼 빼서 수정해주면 올바른 이익은 1번에 9만원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회계처리 오류가 있을 때 관련 사항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무회계 개념체계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친구한테 너 개념 있냐? 이러면은 뭐예요? 도라이냐 정상이냐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할 때 우리가 개념이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개념체계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그 회계 처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체적인 기업 회계 기준 그 규정에도 있긴 있지만 거기에 그 배경이 되는 뭔가를 깔고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재무회계란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분야다.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게 쓰려면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죠? 쓰잘데기 없는 정보가 제공되면 안 되겠죠? 적절한 정보가 되려면 다음에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재무회계 개념체계라고 한다는 얘기다. 자, 쓰잘데기 있는 정보가 있으려면 일단은 목적적 합성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신뢰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자, 목적적 합성은 정보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겁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일단 목적적 합성은 객관식 문제에 단순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객관식 사지선사인데 자, 다음 중 목적적 합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얘네들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엉뚱한 거 껴놓으면 걔가 정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목적적 합성이 예피적이다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겁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목적적 합성은 예피적. 신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가치관은 뭐예요? 한 놈만 뒤지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자, 신뢰성 쌩까고 얘는 목적적 합성은 예피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도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예측가치 말 그대로다라는 얘기다. 정보 이용자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용해야 되죠. 정보를 딱 보고서 이 회사가 미래에 어떻게 되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피드백 가치. 자, 피드백 가치는 뭐예요? 우리 정보 이용자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피드백은 반응이죠. 반응. 뭔가 얘가 반응을 보인다는 게 이제 피드백이잖아요. 너 왜 이렇게 피드백이 없냐, 반응이 없냐 이러잖아요. 반응이라는 거는 각주에 그 얘기를 한 건데 당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수정하든지 뭔가 그게 반응이거든요. 피드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딱 보고 나서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라고 확인하는 것도 일종의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렸네,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반응이죠. 그래서 당초에 내 생각을 확인 또는 수정하는 게 피드백 가치고요. 적시성, 시적절하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정보가 현재 시점에서 겁나 가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최근의 정보를 주는 것이 가치가 있겠죠. 뭐 10년 전 재무제표 딱 준 다음에 투자해주세요 이러면은 뭐 이런 거지가 다 있냐라고서 이제 무시하겠죠. 자, 두 번째, 자, 신뢰성이고요. 정보가 겁나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믿을 수 있으려면 표현의 충실성, 말 그대로요. 잘하자. 충실하게 표현하자. 기업 실체에 대해서. 검증 가능성. 검산이라고도 하죠. 검산. 그래서 우리 수학이나 뭐 옛날에 산수 문제 풀었을 때 검산 막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계산했을 때 서로 유사한 결론에, 최소한 유사한 결론에 겁나 도달을 해야겠다. 한 사람이 계산했는데 단기순이익이 5억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계산했는데 단기순이익이 막 20억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비슷하게 그렇게 결론이 나야겠죠. 그 다음에 중립성이라는 게 있는데, 중립성. 편의가 없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편의는 편중된 의도예요. 편중된 의도. 편중된 의도. 그래서 애초에 재무제표를 만들기도 전에, 야, 우리 회사 이번 연도 당기순이익 10억이다. 야, 빨리 손익계산서 만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편중된 의도가 없이 우리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연습문서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회계 정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 요소는, 사실 다른 것도 조금 있는데 겁나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겁나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는데, 다른 거는 필요 없고 1번에 비교 가능성만 말씀드릴게요. 중립성은 뭐 신뢰성이 있는 거니까 편중된 의도가 없는 것이죠. 자, 비교 가능성이라는 지적 특성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 그 정보가 쓸모 있으려면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BS만 때 유동성 배법으로 만들잖아요. 왜? 정보 이용자가 딱 BS를 놓고 봤을 때 현금에 가까운 애들이 둘 다 위에 있어야 비교가 편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간 간 비교 가능성도 있어요. 기간 간. 그래서 우리 BS나 IS를 공시할 때 작년, 즉 전기 BS나 전기 IS를 같이 공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강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해보셨죠? 프로그램 보시면은 BS 단기기에 있고 정기 것도 있어요. IS 마찬가지 단기 거, 정기 거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기간 간 비교 가능성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둔 것이다. 자, 2번. 자, 질적성의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면 겁나 편하게 나온 거죠. 예피적. 자,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표현의 충실성은 신뢰성이죠. 정답은 1번이 틀렸죠. 자, 3번. 회계정보 질적 특성이 요번에 신뢰성과 직접 관련이 적은 것은, 자, 한 놈만 뒤지게 패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자, 목적 적합성은 예피적이죠. 자,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우리 친구들 얘네가 신뢰성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을 검산할 수 있어야 믿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중립성, 편중된 의도, 즉 편의가 없어야 딱 가운데서 신뢰성이 있는 것이죠. 4번.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책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정보의 지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중 목적 적합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예피적,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자, 중립성은 이거는 편중된 의도가 없는 신뢰성이죠. 자, 아까 전에 회계처리 오류 문제 풀다가 이거 푸니까 좀 살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하나인 신뢰성은 회계정보에 대한 오류나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겁나 충실하게 표현하는 정보의 특성을 말한다. 다음 중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자,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뭐예요? 예피적. 정답은 3번이다라는 얘기다. 이게 날로 먹어야 돼요. 날로 먹어야 돼. 사람은 날로 먹어야지 익혀서 먹으면은 뭔 소리냐는 얘기다. 자, 6번.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책에 대한 설명이다. 질적 특성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정보 이용자가 기업 주체의 미래 재무 상태, 경영성과 순현금 흐름 등을 예측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반기 재무제표에 의해 발표되는 반기 이익은, 반기면은 예를 들어서 1년짜리 회사다. 회계연도 1년짜리 회사면 1월부터 6월까지 빨리빨리 발표를 하는 것이죠.
요거는 올해의 연간, 즉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 전체 이익을 예상하는데도 겁나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반기재무제표면은 1월부터 6월까지 재무제표를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6개월 동안 어떻게 경영 성과를 냈고 반기이익이죠. 반기이익이 얼마나 났냐 그러면은 요거를 근거로 해서 나머지 6개월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상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죠. 뭐요? 예측가치지. 정답은 2번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이번 시간에 해가지고 더럽게 복잡한 회계 처리 오류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웬만하면 실수하지 마세요. 실무에서.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해서 겁나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재무회계 기타사항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재무회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공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 안녕.